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을 놓고 혼선을 거듭하던 야3당이 탄핵안을 오는 9일 표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내년 4월 퇴진을 수용하더라도 표결을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야권이 탄핵 공조의 균열을 일단 봉합했지만 탄핵안 가결 여부는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3차 담화 이후에도 2주 연속 역대 최저치인 4%를 기록했습니다. 대통령 탄핵을 놓고 분열하는 정치권을 향한 시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내일도 6차 촛불 집회가 열리는 가운데 서울 광화문 광장 집회 전에 여의도 새누리 당사 앞에서도 집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최순실 국정개입 사건을 수사할 박영수 특검이 박 대통령의 뇌물 혐의 입증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세월호 7시간 의혹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수사를 예고했습니다. 교육부가 국정역사교과서의 현장 적용 방안을 찾아보겠다던 유보적인 입장에서 갑자기 강경 모드로 돌아서는 모습입니다. 현 국면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건데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수소, 우주의 75%. 그 무한한 수소로 자동차를 달리게 하다. 현대자동차.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입니다. 탄핵이냐 하야냐, 한 달을 끈 논란은 결국 탄핵으로 정리됐습니다. 야3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안을 오는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탄핵안에는 박 대통령의 뇌물 혐의, 그리고 세월호 7시간의 의혹도 포함됐는데요. 자, 탄핵안의 가결 여부는 아이러니컬하게도 탄핵안에는 참여하지 않은 새누리당의 비박계가 결정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박 대통령이 주말 동안 자신의 탄핵안에 키를 쥐고 있는 비박계를 만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국회 본회의장 앞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자, 안희근 기자, 자, 탄핵안 오늘 밤중에 발의가 됩니까? 네, 조금 뒤 본회의가 열리면 내일 새벽 탄핵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을 뺀 야권 171명의 의원들이 모두 서명을 마친 상태인데요. 자정을 넘어 내일 새벽 발의하는 건 국회법 조항 때문입니다. 탄핵안은 국회법상 발의 뒤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돼 있는데요. 오늘 본회의 개의 직후 발의를 한다면 예산안 처리 때문에 자정을 넘겨 차수 변경이 돼 새 본회의가 열릴 수 있는데 그러면 내일 새벽 본회의에 보고를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야3당은 8일 본회의 보고 9일 본회의 표결을 희망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내일 새벽 발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내일 새벽에 이제 9일 본회의를 열어서 처리하는 걸로 지금 상정이 될 거란 얘기인데요. 자, 그런데 원래는 오늘이 이르면 탄핵안을 표결하기로 했던 날이잖아요. 그랬다가 5일로 한다고 그랬다가 다시 이제 9일로 변경이 되면서 9일에는 처리가 되겠냐 이런 우려도 뭐 야권에서도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야3당은 당초 오늘 아니면 9일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표결하기로 했었는데요. 어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2일, 국민의당은 9일 본회의를 주장하는 바람에 발의조차 하지 못했고 국민의당은 역풍이 거세자 어제 5일 본회의를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상당히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야3당은 오늘 오전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오늘 대통령 탄핵으로 직무정지가 예정돼 있던 날인데 이유가 어찌 됐든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들지 못해 송구하다고 사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부터 탄핵안 처리가 늦어진 데 대해 책임을 지겠다며 보시는 것처럼 농성을 진행 중입니다. 문재인 전 대표도 국회 앞에서 3시간 반가량 필리버스터 형식을 빌려 탄핵을 관철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자, 새누리당의 비박계 설득을 놓고 의견 차이를 보였다. 결국 이게 혼선을 좀 빚었다는 건데 사실은 야3당이 결국 혼선을 계속해서 보이면서 의견차 때문에 이렇게 왔다 갔다 했던 건데 자, 야3당 간의 의견차 이제 완전히 봉합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까요? 오늘 합의문을 통해 야3당은 어떠한 균열도 없이 오직 국민만 보고 국민의 뜻을 받들어 단단하게 함께할 것이라며 갈등을 봉합했습니다. 새누리당 비박계에도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탄핵에 함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갈등을 봉합하기는 했지만 박 대통령이 새로운 담화나 제안을 내놓을 경우 비박계가 흔들릴 수 있고 또 그럴 경우 대응 전략을 놓고 또다시 갈등을 표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예, 내일 이제 6차 촛불 집회가 열리는데 야3당은 일단 그 촛불 집회에도 같이 참석을 하기로 했죠? 네, 더불어민주당은 내일 촛불 집회에는 당 차원의 행사는 열지 않고 4차 때처럼 지역별 촛불 집회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는 수도권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자체적으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국민의당도 별도의 당원 보고대회는 하지 않고 오후 3시부터 청계광장에서 서명운동을 한 뒤 촛불 집회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정의당도 당 행사는 갖고 촛불 집회도 적극 참석할 예정입니다. 예, 지금까지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대기 중인 안희근 기자였습니다. 자, 이렇게 야권이 탄핵안 표결 처리를 결정하면서 새누리당의 비박계에 관심이 모아지게 됐습니다. 결국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비박계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탄핵안 가결이냐 부결이냐가 결정이 되는데요. 자, 국회 나가 있는 여당 취재 기자를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자, 허진 기자, 야당은 이렇게 탄핵안을 냈습니다. 그래서 여당, 새누리당의 비박계에 관심이 모아지는데 자, 비상시국회의는 대통령에게 퇴진 일정을 구체적으로 밝혀라 이렇게 요구를 했죠. 네, 새누리당 비상시국회의는 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7일 오후 6시까지 명확한 퇴진 일정을 천명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선 후퇴 계획에 대한 발표도 요구를 했는데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지 않으면 야당과 함께 탄핵안 표결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고 선언한 겁니다. 예. 자, 그런데 그 비박계 혹은 비주류라고 해서 그 비박계 비주류 그 모임이 친박계와 달리 입장이 모두 같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비박계 내부에서도 의견 통일이 안 되고 있는데요. 먼저 박 대통령이 4월에 스스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히면 이 탄핵안 표결에 불참해야 한다는 입장과 그리고 이 박 대통령이 입장을 밝히더라도 여야 합의가 안 되면 탄핵안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갈립니다. 이렇게 입장이 갈릴 때 의견을 하나로 모아야 할지 아니면 각자 자율투표를 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의견이 갈리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 의견 통일을 좀 해야 하는 상황인데 특히 비주류 중에서도 김무성 전 대표 그리고 유승민 전 원내대표 입장이 서로 다르죠. 네, 새누리당 비박계가 탄핵안 표결에 참여하는 조건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박 대통령이 스스로 퇴진 일정을 밝히는 것, 이 또 하나는 여야가 합의하는 것인데요. 김무성 전 대표는 첫 번째 조건이 충족될 때, 즉 이 박 대통령이 4월 말 자진 사퇴하겠다는 약속을 한다면 탄핵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유승민 전 원내대표는 이 첫 번째 조건이 충족이 되더라도 두 번째 조건, 즉 여야 협상이 결렬될 때는 이 탄핵안 표결에 동참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예. 자, 그런데 김무성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새누리당에서 가장 먼저 이제 탄핵 카드를 꺼낸 사람인데 자, 대선 불출마 선언까지 하면서 탄핵에 앞장을 서지 않았습니까? 근데 일각에서는 그랬다가 김무성 대표의 입장이 이렇게 바뀐 걸 두고 자, 김 전 대표가 박 대통령을 향해서 큰 소리를 친 다음에 한 30시간만 지나고 나면 전혀 다른 소리를 한다. 그래서 30시간의 법칙이 재현된 게 아니냐. 이런 해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건 왜 그런 겁니까? 네, 김무성 전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까지 걸리는 시간 그리고 이 사회적 혼란 등을 고려하면 이 박 대통령이 자진 사퇴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는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일각에서는 김무성 전 대표가 정치적 계산을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김무성 전 대표 입장에서는 이 정계 개편이라든가 분권형 개헌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더 필요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당권을 노리는 김무성 전 대표가 친박계 또는 이 청와대와 이 모종의 거래를 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국회에서 허진 기자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청와대 취재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자, 조민진 기자. 야당이 지금 전해드린 것처럼 오늘 탄핵안을 확정을 해서 표결 시점까지 일단 정한 상태인데요. 자, 이런 상황에서 새누리당은 4월 하야 그리고 6월 대선을 주장하고 있고요. 청와대는 어떤 입장입니까?
네, 일단 청와대는 당장 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런 입장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금 단계에서 밝힐 수 없다며 야당이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새누리당 비주류의 탄핵 불참을 이끌기 위해 당장 화답할 경우 야당의 반발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청와대는 계속해서 지난주 3차 담화부터 여야 합의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야 합의라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임을 알고 그래서 계속해서 국회에 공을 넘기는 게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때문에 청와대도 입장을 밝히는 시기를 보려는 것일 뿐 내심 새누리당 당론인 4월 퇴진론에 수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탄핵은 사실상 어려워졌다. 4월 퇴진, 6월 대선이 가장 실현 가능해 보인다와 같은 얘기들이 청와대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비주류의 동참이 없으면 탄핵안 가결이 어렵다는 점에서 야당도 적정 시점엔 거국 중립내각 구성 등을 명분으로 퇴진 시기에 합의하지 않겠느냐 하는 관측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상 청와대가 대통령을 심판하겠다는 탄핵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정치권의 자중질환을 유도했다는 비판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결국 비박계가 최후 통첩을 했다고 이제 밝혔는데 그 7일까지 대통령이 입장을 안 내면 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새누리당의 비박계도 탄핵안에 찬성하지 않을 명분이 이제 약해지는 건데 자, 이 상황에서 문제는 대통령이 비박계를 주말 사이에 만나기로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건 어떻습니까? 네, 청와대 관계자는 일단 구체적인 일정은 잡히지 않았지만 대통령과 의원들이 만나서 나쁠 건 없다며 면담 추진을 시사했습니다. 청와대는 4월 퇴진론이 새누리당 당론으로 결정된 만큼 비박계 역시 통일된 입장을 견지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를 하는 분위기입니다. 때문에 대통령이 비주류를 만나서 여야 합의를 유도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 하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비주류 일각에서도 면담의 적절성에 대한 비판론이 제기되고 있어서 또 다른 논란이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조민진 기자였습니다. 자, 이렇게 탄핵안 처리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그런데 새누리당은 이른바 4월 퇴진론을 꺼내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과연 국회가 대통령의 퇴진, 그러니까 하야 시점을 정할 법적 근거가 있을까요? 신혜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박 대통령이 진퇴 문제를 결정해달라며 국회로 공을 넘기면서 시간 문제로 보이던 야권과 새누리당 비주류의 탄핵 공조에 균열이 시작됐습니다. 새누리당은 4월 퇴진, 6월 대선을 당론으로 정하면서 여야가 탄핵과 퇴진으로 팽팽하게 맞선 상황이 된 겁니다. 대통령이 자리에서 물러나는 방법은 탄핵과 개헌, 그리고 하야가 있습니다. 탄핵과 개헌은 국회가 대통령을 물러나게 할 수 있는 법적인 절차입니다. 하지만 하야는 사실상 대통령 스스로 결단하는 것으로 법적 절차가 아닌 정치적 절차입니다. 만일 대통령이 퇴진 약속을 뒤집어도 현실적으로 강제할 수단이 없습니다. 또 퇴진 시기를 법으로 못 박으려 한다면 역으로 위헌 논란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여야가 합의해가지고 법을 개정해서 임기를 단축한다면 위헌 문제가 제기됐죠. 때문에 법적 구속력이 없는 여야의 대통령 퇴진 관련 협상은 정치적 신의에 기댈 수밖에 없는 뚜렷한 한계가 있습니다. JTBC 신혜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이번 주에도 4%를 기록했습니다. 한국갤럽의 조사 결과인데요. 3차 대국민 담화 이후에도 역대 최저 지지율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자, 결국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 문제 다음 주 국회 탄핵안 처리로 결정이 될 텐데요. 9일 상정되는 탄핵안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정치부 윤서령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자, 윤 기자, 그러니까 지금 야당이죠. 야당에서 오늘 밤에 새벽에 이제 172명이 발의를 해서 탄핵안을 올린다는 건데 결국 이제 새누리당 비박계가 키를 쥐고 있는 상황이죠. 28명이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까지 비박계에서 찬성으로 나오는 의원은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200명 가결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서는 172명 이외에도 새누리당에서 28명이 찬성표를 던져줘야 합니다. 비박계 의원들의 모임인 비상시국위원회의 황영철 의원은
오늘 JTBC 기자를 만나서 대통령의 3차 담화문 이후에도 탄핵에 찬성하는 의원은 35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단은 가결 정족수를 넘는 숫자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한때 이 40명을 넘었던 것과 비교하면 줄어드는 상태입니다. 또 이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나 여야 협상 등 조건에 따라 입장이 갈리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숫자를 특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실제로 비박계 중에는 대통령이 이른바 4월 퇴진론을 받아들일 경우에 비박계에서 내걸었던 거죠. 그러면 탄핵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입장이 바뀐 의원이 적지 않죠. 네, 실제로 탄핵에 찬성했던 의원 가운데 많은 수가 그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 오늘 중앙일보가 대통령 3차 담화문이 나오기 전 시점에서 탄핵에 찬성했던 의원 31명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대통령이 4월 퇴진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질문을 했는데요. 21명이 9일 탄핵 표결에 불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의 대응과 무관하게 탄핵 표결에 참여하겠다는 의원은 3명뿐이었는데요. 이 4명은 그때 가서 생각해보겠다고 답변을 미뤘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가결 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상황으로 현재까지로 보면 그런데 그렇게 되면 탄핵안을 발의를 해놓고 부결이 될 경우에 여러 가지 청와대로 쏠리던 어떤 비판이 국회로 쏠릴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그래서 야권이 상당히 고민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동안 여권의 대응을 보면 이 촛불 민심이나 민주적 정당성 측면에서 분명 불리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요. 오히려 야권을 곤란하게 만드는 수를 써왔습니다. 처음에 야권이 자진 사퇴를 요구했을 땐 자진 사퇴는 없다면서 법적 절차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막상 비박계가 합류해서 탄핵 가결 정족수를 넘으니까 돌연 임기 단축 카드를 들고 나왔죠. 국회에서 진퇴 문제를 결정해달라고 공을 넘겼는데요. 결국 당초 탄핵을 강하게 주장했던 비박계가 입장을 바꿔서 이 친박계와 함께 4월 퇴진론으로 당론을 정하면서 다시 한번 국면 전환을 시도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다음 주에 이제 9일, 이제 일주일 남았죠. 그 전에 야당 쪽에서 주로 나오는 얘기인데 청와대에서도 일부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대통령이 추가로 입장을 얘기할 거다. 그런 얘기가 있었죠. 실제로 3차 담화 때 약간 여운을 남겼었지 않습니까? 네. 그 범죄 혐의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추가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주로 그런 부분이 될까요? 네, 그런 부분도 관측이 되고 있고 혹은 이제 새누리당에서 제시한 4월 퇴진 또는 이후에 6월 조기 대선에 대한 입장을 밝힐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누리당 비박계에서 얘기한 7일 오후 6시까지 내라. 그 입장에 대해서 먼저 낼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군요. 네, 대통령의 이 입장 표명 내용에 따라서는 비박계가 표결에 동참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야당이 고민에 빠질 수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비박계의 탄핵 표결 동참에 당력을 집중하겠다는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상당히 또 애매한 입장이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청와대에서 완벽하게 비박계 입장도 아니고 한 그런 입장을 낼 가능성도 있는데 계속해서 논란인 게 좀 애매한 상황이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군요. 네, 현재로서 야당은 어떤 입장이 그러니까 4월에 대해서 4월 퇴진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9일 탄핵안 표결을 한다라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자, 그러니까 9일 국회에서 실제 탄핵안 처리가 가능할지 그 여부도 아직까지는 좀 불투명한 상황인데 결국은 7일 박 대통령 어떤 입장을 낼지를 좀 봐야 되겠고 그 후에 야당의 대응 이런 것들이 다 관심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윤선영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보신 것처럼 금세 이루어질 것 같았던 국회에서의 대통령 탄핵은 시계 제로의 상태, 그러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탄핵을 요구해온 촛불 민심은 탄핵 연대를 느슨하게 만든 여야 정치 세력을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시민들은 서울 여의도로 몰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내일도 광화문 집회 전에 새누리 당사 앞에서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정치권을 향해 달아오르는 시민들의 분노를 박창규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광장에 모인 인원은 계속 늘어났고 대통령 즉각 퇴진 요구도 더 거세졌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은 촛불을 든 시민의 바람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탄핵 연대에 균열이 생기자 성난 민심은 국회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민들 편에서 이제 뭐 결정을 하고 국민을 대변해야 되는 게 국회의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 마음으로 밀어붙여야 되는데 여당도 문제지만 야당도 문제인 것 같아요. 당장 오늘 새누리당사 앞에선 시민단체의 항의 기자회견이 열렸고 내일도 대규모 촛불 집회에 앞서 시민들은 당사부터 들러 항의 집회를 할 예정입니다. 또 일부 시민들은 새누리당 의원들의 전화번호를 구해 탄핵에 참여하라는 문자를 잇따라 보내고 탄핵에 대해 오락가락한 야당 의원들을 향해서도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순실 씨의 국정 개입 사건을 도운 정치인과 고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부역자 임명 사전을 만들겠다거나 대통령은 물론 국회의원 소환제 도입을 추진하자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광화문의 촛불이 이제 여의도까지 휘감고 있는 겁니다. 특히 탄핵안 처리의 분수령이 될 다음 주엔 시민들의 정치권 압박도 최고조에 이를 전망입니다. JTBC 박창규입니다. 촛불은 이제 광장을 넘어 일상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대규모 집회에 참석하기 어렵거나 주말 집회만으론 부족하다는 시민들을 중심으로 일상생활에서도 대통령 퇴진 운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보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촛불 집회 현장에서 명물이 된 그만 두유입니다. 한 지역 공동체가 무료로 제공하는 두유에 일일이 스티커를 붙이는 건 마을 주민들입니다. 일주일에 하루 이틀씩 품앗이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마음을 보태는 겁니다. 애들 데리고 가기에는 조금 역부족이고 내가 갖고 있는 권리나 권한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지? 이제 이런 생각까지 가긴 하더라고요. 집회에서나 볼 수 있었던 현수막을 집 베란다에 내거는 건 이제 드물지 않은 일. 생계의 터전인 상점에까지 대통령 퇴진 요구 대자보를 붙이기도 합니다. 사진 찍고 가시는 분도 있고 뭐 엄지척 해주시는 분도 있고 그래요. 하이하나 뭐 퇴진이나 그때까지는 뭐 이런 관계로 계속 적을 것 같아요. 학생들은 한 청소년 단체에서 만든 배지를 달고 다니는 걸로 촛불 집회를 일상화했습니다. 청소년이 아직 학생이신 분이다 보니까 사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없습니다. 저희가 간접적으로나마 이렇게 저희의 뜻을 표현하기 위해서 배지 달기 운동을 통해 저희의 뜻을 알리고 또 네티즌들은 오늘 낮 박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의미에서 청와대 홈페이지에 동시 접속해 트래픽 초과를 유발하는 인간 디도스 공격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이번 달에는 평일에도 매일 밤 10시까지 또 청와대 200m 앞까지 행진이 허용됩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집회 주최 측이 경찰을 상대로 낸 집회 금지 통고, 집행 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집회 경로는 광화문에서 경복궁역 사거리를 지나 청와대에서 200m 떨어진 청운동 주민센터까지로 행진이 가능한 신고 인원은 1,000명입니다. 최순실 국정 개입 사건을 수사할 박영수 특별검사가 이른바 세월호 7시간 의혹을 강도 높게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경호실, 또 미국에 머물고 있는 간호장교에 대한 조사 계획도 밝혔습니다. 김필준 기자입니다. 여야가 통과시킨 최순실 특검법엔 모두 14개의 수사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과 관련한 의혹은 빠져 있습니다. 청와대는 그동안 박 대통령이 정상 근무를 했다며 언론이 따라 제기한 세월호 7시간 의혹에 대해 부인해왔습니다. 하지만 박영수 특별검사는 오늘 이 부분도 수사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7시간의 그 문제가 소위 그 청와대 기관과 관련된 문제라면 대상이 될 수가 있죠. 특히 박 특검은 대통령의 주사제와 대리 처방 등 의료 의혹과 관련해 주치 여과 없이 반입된 약물이라면 청와대 경호실의 대응이 말이 안 된다며 청와대 경호실의 경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검찰은 이 부분을 보지 않았는데 정말 심각한 문제라면서 미국에 있는 간호장교의 출석도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특검에서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힌 만큼 어디까지 진상규명이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JTBC 김필주입니다. 박영수 특검은 여러 가지를 강조했는데요. 특검 수사의 또 다른 핵심,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민규 기자입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최순실 국정개입 사건의 또 다른 핵심 인물로 꼽혀왔습니다. 이미 구속된 차은택 씨의 변호인은 최순실 씨 지시로 김기춘 전 실장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또 우병우 전 수석이 재직하던 2014년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이미 최 씨 등의 국정개입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두 사람에 대한 고발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해왔지만 소환 등에 대해선 아직 뚜렷한 단서가 없다면서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박영수 특별검사는 두 사람과 관련된 의혹은 모두 봐야 한다며 우 전 수석 때문에 수사를 은폐하고 축소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특검은 이어 2014년 최순실 씨의 전 남편 정윤회 씨의 국정개입 문건 유출 사건 당시 상황도 재수사 대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당시 중앙지검장이었던 김수남 검찰총장을 상대로도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JTBC 박민규입니다. 자, 취재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조택수 법조팀장이 나와 있습니다. 자, 조택수 기자. 아무래도 특검 수사에서는, 그러니까 검찰 수사에서 좀 덜했던 부분을 좀 강조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박영수 특검이 얘기한 부분이 세월호 7시간 의혹, 또 김기춘 실장, 우병우 수석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대통령의 뇌물 혐의 이 부분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 미르와 K스포츠재단 기금 모금의 본질을 직권 남용으로만 보는 건 이 구멍이 많을 수 있다. 예. 그리고 돌아가기보다는 때론 직접 치고 들어가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이렇게 박영수 특검이 밝혔는데요. 예. 이 결국 대통령의 광범위한 직무 범위를 고려했을 때 직권 남용으로만 보면 법리적으로 빠져나가는 여지가 많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예. 근데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이 3번 담화를 냈는데 매번 강조했던 게 어떻게 보면 이 뇌물 혐의 수사를 의식을 했던 것 같은데 모두 국익을 강조를 했고 기업들도 선의로 돈을 낸 거다. 이 부분을 계속 강조를 해왔지 않습니까? 네, 바로 그 부분 때문에 박영수 특검이 이런 발언을 한 건데요. 이와 관련해서 특히 대통령이 문화융성이라는 명분으로 통치행위를 했다 이런 걸 내세울 텐데 그걸 어떻게 깰 것인가가 관건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결국 대기업들이 큰 돈을 내는 과정을 들여다보면 그 밑바탕에 있는 대통령의 힘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게 일종의 무언의 압력으로 작용했는지를 밝혀내는 게 뇌물 혐의 입증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검찰 조사는 박근혜 대통령이 받겠다고 했다가 말을 바꿨지 않습니까? 거부를 했는데 특검에서도 이제 대면 조사가 뇌물 혐의 입증을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입장을 냈죠. 그렇습니다. 대면 조사 반드시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서면 조사는 시험을 보기 전에 답안지를 미리 주는 것과 같다. 그리고 여러 가지 말을 하다 보면 다른 이야기나 또 다른 단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면 조사가 중요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다만 이 시기에 대해서는 수사 상황을 봐가면서 결정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대통령이 뭐 특검 조사는 지금 받겠다는 입장이지만 또 거부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특검 조사가 뭐 공정하지 않다, 방향성이 있다 이러면서 거부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우려가 나왔었고 이미 한 차례 검찰 조사 단계에서 말을 바꿨었고 당시의 이유가 정치적 검찰 수사의 중립성이 없다 이런 것이지 않았습니까? 한마디로 검찰을 믿을 수 없다 이런 그렇습니다. 얘기였고요. 특검에서도 또다시 그럴 주장을 내놓을 수는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기자들이 질문을 했지만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 수사가 가능한지 검토를 해보겠다 이렇게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체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얘기는 아직 안 했고요. 자, 대면 조사를 하게 되면 박영수 특검이 직접 하게 됩니까?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첫 특검이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조사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했고요. 이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에 있었던 이 BBK 특검 때는 특검보가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앞서 리포트에도 나왔지만 검찰에서 수사가 제대로 안 된 부분이 바로 김기춘 전 실장은 아예 소환도 되지 않았었고요. 우병우 전 수석도 여러 가지 추가로 의혹이 있다는 게 검찰 스스로 한 얘기인데 이 부분도 수사를 계획을 얘기를 했죠.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수사 의지를 드러냈는데요. 다만 이 김기춘 전 실장에 대해서는 이 논리가 보통이 아닌 사람이다. 그래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이 박 특검은 50 비리 수사 당시에 수사 총괄 팀장이었고 당시에 김 전 실장이 검찰총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안 하겠다는 얘기는 아닌 거죠? 그 부분을 수사를 철저히 강하게 하겠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오히려 이제 김기춘 전 실장이 논리가 강하기 때문에 뭘 깨기 위해서 많이 준비를 하겠다 이런 취지고요.
자, 최태민 씨 얘기도 나왔죠? 그렇습니다. 이 박영수 특검이 유사 종교 연루 부분도 자세히 들여다보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최태민 씨와 관련된 부분도 언급을 한 건데 이미 최태민 씨와 관련된 재산 축적 등의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에 공소시효의 문제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함께 들여다볼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 자, 최순실 씨 딸 정유라 부분은 아직 검찰에서는 본격적인 수사는 안 됐는데 이 부분도 특검이 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박영수 특검은 어떻게든 입국을 시켜서 수사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이 소환 절차 등을 독일과 협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이를 위해서 이 독일어에 능통한 변호사를 물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특검법에 보면 검사가 20명이지 않습니까? 파견 검사가 20명인데 과거 특검에서 보면 그 특검팀에서 특검이나 특검보는 이제 검찰이나 법원을 나온 사람들이고 아무래도 검찰 조직에 있기 때문에 검찰 쪽에 뭐 정보 보고를 한다든지 해서 오히려 그 특검팀의 검사들하고 특검 지휘부하고 갈등이 있었던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어떨까요? 네, 실제로 2004년도에 그 대통령 측근 비리 김진흥 특검팀의 경우에는 이우승 특검보가 말씀하신 것처럼 파견 검사들과의 갈등 때문에 사의를 표명한 적이 있었고 이후 특검에서도 그런 갈등이 불거진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 파견 검사가 20명 정도 오는데 이 총괄 지휘할 사람이 바로 이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가 합류하지 않았습니까? 윤 검사가 여러 가지 검찰 내에서 신망도 있고 또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하면서 사실상 그 인사에 좀 불이익을 받으면서 지방 관련이 계속 나와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갈등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조직의 이 조직을 일부러 보호하지는 않을 거다 이런 예상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박영수, 윤석열 이 특검 체제가 어느 정도 성과를 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예상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박영수 특검이 윤석열 수사팀장을 일찌감치 밝힌 것도 여러 가지 특검이 제대로 밝혀낼 수 있을까 이런 우려를 씻기 위한 것이다 이런 지적도 있고요. 자, 최순실 씨는 이미 기소가 됐는데 그 부분은 이제 검찰이 공소 유지를 하지 않습니까? 재판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원래 13일 날 예정이 돼 있었는데 이 최순실 씨 등 5명의 재판에 넘겨져 있는데 변호인 중에 한 명이 이 원래 재판이 배당이 돼 있던 형사 29부의 부장판사와 사법연수원 동기인 사실이 밝혀져서 이 재판부가 형사 22부로 다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좀 미뤄져서 19일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조택수 법조팀장이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 내년 국정역사교과서 사용에 대해서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던 교육부가 갑자기 강경한 모습으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그 배경을 놓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데 자, 그렇다고 국민의 70% 가까이가 반대하고 있는 국정화의 동력이 다시 살아날지는 미지수입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교육부가 12일 국정역사교과서 현장 검토본에 쓰인 1948년 대한민국 수립을 주제로 학술 토론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라지만 대한민국 수립이라고 기술한 취지를 강조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정교과서 배포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교육감에 대해 경고도 했습니다. 교육부는 시정명령과 특정감사 등 교육 현장의 정상화를 위한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검토본 공개 당시 현장 적용 방안을 고민 중이라던 입장이 며칠 만에 강경하게 밀어붙이는 쪽으로 돌아선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운영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교육부로서도 핵심 사업인 국정교과서를 포기할 수 없을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지금 국면에서 보수 진영의 결집을 위해 국정교과서 문제만한 카드도 없습니다. 하지만 국정화 반대 여론은 1년 전에 비해 급증해 찬성보다 압도적으로 우세한 상황. 여기에 수도권 교육감들은 오늘 긴급회동을 갖고 국정화 반대 방침을 재확인하는 등 교육부의 강경 기류에 대한 반발도 커지고 있습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네,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LCT 이영복 회장과 30억대의 수상한 돈거래를 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새누리당의 이진복 의원의 금품 수수 의혹도 포착했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부산지검 특수부가 현 전 수석에게 추가로 포착한 혐의는 금전 거래 알선을 통한 금품 수수입니다. 지난해 부산 문현금융단지 내 건물 공사를 맡은 지인이 사업 자금이 모자라다고 하자 LCT 시행사 실소유주 이영복 회장에게 융통을 부탁했다는 겁니다. 이 회장이 필요한 자금을 수표로 빌려줬는데
이 과정에서 현 전 수석이 10억 원 이상을 챙긴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 전 수석은 이렇게 지인들과 이 회장 간 사이에 돈 거래를 중개하는 것으로 위장해 30억 원 가량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대가로 포스코 건설의 시공 참여와 1조 7,800억 원의 은행권 대출 등 LCT가 각종 특혜를 받도록 외압을 행사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 전 수석은 중간에서 소개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회장과 수시로 골프를 친 것으로 확인된 새누리당 이진복 의원에 대해 광범위한 계좌 추적을 벌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의원이 LCT 인허가에 반대한 공무원에게 부당한 압력을 넣은 정황을 잡고 그 대가로 이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았는지 수사 중입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400조 규모의 새해 예산안이 잠시 뒤인 오늘 밤 10시에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여야는 진통 끝에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는 대신 법인세는 올리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박사라 기자입니다.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가 모여 합의한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핵심 쟁점이었던 누리과정 예산은 3년 한시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정부가 해마다 8,600억 원씩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야당은 1조 원을, 정부는 기존 5천억 원 규모 지원을 각각 주장해왔는데 그 중간에서 절충점을 찾은 겁니다. 대신 법인세율 인상에 대해선 야당이 한발 양보하면서 현행 22%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소득세의 경우 5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은 2%포인트 올린 40%로 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확보되는 추가 재원은 누리과정 지원 등을 위해 사용됩니다. 정부도 여야 합의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400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안 부수 법안은 법정 처리 시한은 오늘 밤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JTBC 박사라입니다. 이런 가운데 올 3분기 우리나라의 국내 총생산이 전분기보다 0.6% 증가한 데 그쳤습니다. 4분기 연속 0%대 성장인데요. 당분간 개선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송우영 기자입니다. 올 3분기 우리 경제는 추경과 부동산 등 정부 정책에 의존했습니다. 추경 등 정부 소비는 2분기보다 1.4%, 건설 투자는 3.5%가 늘었습니다. 하지만 민간 소비가 급감하면서 전체 경제 성장률은 0%대를 넘지 못했습니다. 갤럭시 노트 7 리콜 등으로 제조업 성장률이 7년 6개월 만에 최저로 떨어지는 등 4분기 연속 0%대 성장입니다.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OECD는 우리나라의 내년 성장 전망치를 3%에서 2.6%로 대폭 낮춰 잡았고 민간 연구소들은 2% 초반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도 얼어붙은 올 4분기에는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하지만 정부의 경제 정책은 사실상 멈춰 있습니다. 대통령의 국무총리, 경제부총리까지 사실상 동력을 잃어 이달 안에 정부가 내놓을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에도 힘이 실리긴 어려워 보입니다. JTBC 송우영입니다. 이화여대 학교법인이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해 퇴학과 입학 취소 조치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이대 학교법인 특별감사위원회는 정 씨가 수업에 출석하지 않고 기말 시험을 대리 응시한 것을 이유로 학교 측에 이같이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후 1시 50분쯤 서울 삼성동 코엑스 센트럴동과 도심공항 터미널에서 전기 공급이 20분가량 끊기는 대규모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무역센터 측이 비상발전기를 가동해 비상전력을 공급했지만 창조경제 박람회가 일시 중단되고 시민 3명이 승강기에 갇혔다 구조됐습니다.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피츠버그의 강정호 선수가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달아났다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강 씨는 오늘 새벽 2시 45분쯤 서울 강남구 삼성역 사거리에서 우회전을 하려다 안전펜스를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84%였습니다. 세계 3대 문학상인 맨 부커 인터내셔널 상을 수상한 소설가 한강의 채식주의자가 뉴욕타임스의 2016년 최고의 책 10권에 선정됐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평범한 주부가 악몽을 꾼 뒤 채식주의자가 되는 이야기라며
잔인한 세상에서 결백이 온전히 가능한지를 본 작가의 예리한 탐구를 품격 있는 번역이 잘 살렸다고 평가했습니다. 루시라고도 알려진 인류의 조상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가 나무를 타는 습성을 가졌을 거란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오스틴 텍사스대 연구팀이 CT를 통해 300만 년 전 뼈를 분석한 결과 루시의 상하체 발달 비율은 인간과 침팬지의 중간쯤으로 직립보행과 나무 타기를 활용한 생활 양식을 가졌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이 서울 11도 등 전국적으로 8에서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밤에는 구름이 많아지겠지만 비 소식은 없어 야외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JTBC 뉴스룸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